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즉 가장 많은 시간을 데이터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2016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데이터 과학 쪽 분야에서 이 차트를 참고해서 보여주는데요. 보면은 여기 보면 60%가 무려 60%가 클리닝 작업, 오거나이징 하는 데이터 자체의 클리닝과 오거나이징에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60%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려 이만한 시간을 여기에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는 데이터를 컬렉팅 하는데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가요. 결국엔 뭐 마이닝을 하거나 혹은 리파이닝을 하거나 그밖에 다른 뭐 트레이닝 셋을 만든다거나 하는 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80%에 가까운 정도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정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데이터 과학에서 가장 즐겁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57%가 정제, 그리고 21%가 데이터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의 두 개 합쳐서 80% 가까운 정도가 즐겁지 않은 부분이 바로 수집과 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요, 처음에 수집하면 완벽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하지 못한 데이터를 완전한 형태로 좀 다듬어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제 그리고 이런 뭐 오거나이징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시간도 많이 소비하지만 가장 즐겁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 과학에서 되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그대로 쓰지만 오히려 데이터를 정제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니 성능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데이터 전처리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 과연 이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그리고 단계입니다. 이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가 분석되고요. 데이터 마이닝을 돌리고 머신러닝, 인공지능, 딥러닝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자체는요, 품질이 좋지 않아요. 막 미싱 밸류, 비어있는 부분이 많거나 서로 간의 정합성이 맞지 않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도구, 분석 기법, 아무리 좋은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요, 품질이 낮은 데이터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품질이 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실제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저해하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측정 오류, 그리고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아니 사람이 실수로 잘못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가 결국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이제 큰 어떤 측정 오류로서 데이터가 수집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측정 장비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수집 과정에서는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아니면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한다거나 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오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GIGO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그래서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요.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쓰레기면 쓰레기가 나와요.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요. 모델이 쓰레기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즉 데이터나 모델이나 다 품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실생에는요. 이 데이터가요.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아니면 파손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데이터가 뭐 잡음, 손상 너무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지만 관련성은 부족한 데이터들. 대용량, 용량만 큰 어떤 데이터. 아니면 속성이 너무 많은 이런 데이터. 아니면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이런 복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해결해야 될 그런 프로블럼이죠. 그럼 너무 적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아니 속성이 꼭 필요한 속성인데 없어요. 아니면 결측치가 있습니다. 미싱 밸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이런 경우가 또 이 실세계에 존재하는 난제입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파손된 데이터. 아니 서로 양립할 수 없는데 같이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들. 혹은 자료원이 소스가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있는 경우. 아니면 데이터가 서로 간의 집계 수준이 다른 경우. 자, 이렇게 수많은 경우로 우리는 실세계의 데이터의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완벽한 데이터는 없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노이즈입니다. 측정 과정에서 무작위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측정값 자체에 뭐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노이즈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뭐 화이트 노이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리를 하더라도 노이즈가 포함된 소리, 백색 소음이라고도 하죠. 그 노이즈가 포함된 소리 들어보시면은 뭐 이제 정말 이제 노이즈 소리죠. 근데 이런 실제 데이터는요. 사실은 이렇게 두 개의 사인으로 이루어진 웨이브 파형이었는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였는데 이런 매끈한 곡선의 시계열도요. 측정 과정에서 노이즈가 포함에 따라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실제 값과 전혀 다른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실제 형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노이즈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아리팩트입니다. 아리팩트는 어떤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왜곡 또는 에러를 의미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이용한 어떤 영상 획득에 있어서 카메라의 렌즈에 얼룩이 있어요. 우리도 항상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 렌즈에 뭐 이렇게 손에 묻은 자국, 오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얼룩이 묻어나 있는 반영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사진으로 얻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얼룩으로 인한 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왜곡, 이걸 아리팩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아니 엑스레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뒤에 보면 흐릿하게 역으로 이렇게 찍힌 게 보이시죠? 이런 게 계속 잔상이 남는 거예요. 아리팩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엑스레이면 여기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검게 정확하게 촬영이 안 됐죠, 엑스레이가. 이렇게 반복되게 나타나는 왜곡. 그 밖에도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뭐 프린트하거나 혹은 이제 뭐 필름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반복되게 그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아리팩트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카메라 렌즈 뿐만 아니라 프린트기도 마찬가지죠. 프린트기도 어떤 그 노즐 청소를 잘 안 하면 뭐 이렇게 반복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얼룩처럼 묻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바깥의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바깥의 풍경을 통과시키는 창문의 얼룩, 때, 창문이 더러우면요. 결국엔 아름다운 풍경이 왜곡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반복적인 이런 왜곡 에러를 아리팩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시전이에요. 정밀도죠. 우리가 이제 어떤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친밀성, 좀 이게 다시 말하면요. 측정 결과의 표준 편차 형태로 정밀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겠어요. 예를 들면 정말 순수한 1g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요. 이 순수한 1g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00000을 보장하는 1g.
이걸 측정하는데 무게 측정 장비로서 측정할 때마다 각각의 결과가 뭐 1.015, 0.990, 1.013, 1.001, 0.986 이렇게 측정 결과가 계속 달라지면요. 이 결과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니까 1.001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표준 편차가 0.013입니다. 그러면 이 표준 편차가 정밀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이 무게 측정하는 장비는 우리가 프리시전이 0.01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 바이어스인데 바이어스. 이 바이어스는 측정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변동.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0점 조절되지 않는 체중계가 있겠죠. 아니 체중계가 분명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는데 뭐 플러스 뭐 2kg, 뭐 마이너스 1kg,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나타나는 그 값. 그게 그만큼 바이어스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g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평균이 1.001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분명 1g에 가까워야 되는데 1.001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장비 자체는요. 0.001만큼의 바이어스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0점 조절 이런 체중계도 되는데 사실 0점 조절하면 우리 그 사격을 할 때도 정확하게 그 조준하고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격을 그 정밀하게 맞췄다고 해도요. 쏘면은 결국엔 우리가 총알이 정중앙이 아니라 그 쏠 때마다 이제 정중앙을 조준을 했지만 이제 한쪽에 탄착군이 형성이 됩니다. 자, 보통 탄착군이 이렇게 형성되면요. 이제 통과를 시켜줘요. 총을 이제 사격 훈련을 할 때도요. 그 이유가 이제 0점 조정이 되지 않은 거지. 우리가 조준은 정확하게 했고 이제 그 격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바이어스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ccuracy예요. 정확도. 정확도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프리시전, 정밀도랑 그 다음 바이어스에 기인을 하지만 사실 이 accuracy를 명시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수식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accuracy를 우리가 이 유효 숫자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효 숫자. 우리가 뭐 accuracy는 공학이나 과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룬 어떤 개념인데 수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숫자입니다. 수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숫자, 유효 숫자. 자, 유효 숫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뭐 실수 소수점 이하 몇 번째까지 제공을 해주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학이나 과학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측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측정 장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 체중계 얘기했는데요.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정확한 몸무게를 알려주기보단 정확하지 않은 즉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밖에 보여주지 않는 그런 한계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사실 뭐 몸무게 입장에서 몸무게로서 뭐 60점 뭐 728756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부분은 자르고요. 그냥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밖에 제공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측정 장비 한계인 거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제한됨으로써 인해서 나타나는 한계.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자 있죠. 우리 눈금자 아시나요? 눈금자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그 눈금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하는데 눈금자의 최소 눈급이 1mm야. 1mm면 1mm 단위로 길이를 측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적어도 항상 1mm 단위로 측정할 때마다 0.5mm만큼의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 자를 이용해서 했는데 실제 길이가 10.3mm예요. 10.3mm. 근데 1mm 미만의 값인 0.3. 그 수치는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10.3은요, 오차 범위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실제 유효 숫자를 벗어나죠. 최소가 1mm잖아요. 그래서 10mm로 우리가 측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0.3은 10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accuracy 정확도는요. 이렇게 유효 숫자에 기반하여 좀 제약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웃라이어 이상값인데요. 대부분의 어떤 데이터와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런 값, 특별한 특정 속성의 값.
유별난 값 이런 걸 우리는 아웃라이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웃라이어가요. 노이즈는 아닙니다. 노이즈랑은 달라요. 노이즈는 말 그대로 이제 랜덤하게 무작위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이상값은 무작위 형태로 나타나기보단 조금 어떤 특별한 다른 것과는 차이가 있는 이런 값일 뿐이에요. 그래서 잡음 자체는 뭐 무작위 임의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라면 이상값 아웃라이어는요 적합한 데이터예요. 적합한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 이상값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 중요한 분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값 아웃라이어는요 네트워크의 침입자를 감시했을 때 아니 침입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침입자가요 네트워크를 뭐 일반 사용자와 같은 패턴으로 로그인해서만 이렇게 접근을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냥 일반적인 접근 로그가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아웃라이어 같은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유별난 형태의 로그 기록을 접속 시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아웃라이어를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를 잘못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실을 했을 때 신용카드를 누군가가 잘못된 형태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이제 아웃라이어로 탐지하고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미리 조기에 경고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 분야가 또 이제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전처리에서 미싱 밸류가 있습니다. 결측값. 데이터 결측. 뭐 사실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는 많습니다. 드물게 이 미싱 밸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변수에서 이런 결측값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결측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분석에 활용 가능한 요소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값이 없는 편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 뭐 필수 항목들은 입력하지만 필수 항목이 아닌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미싱으로 냅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다못해 어떤 정보는 너무 개인적인 정보라서 뭐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걸 공개하기 꺼리는 경우에는 미싱 밸류로 이제 입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에 있어서 어떤 결측값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 결측값이 결국엔 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순입니다. 모순. 모순, inconsistent value, 이 불일치에 대한 값들. 이제 동일한 객체인데 측정 데이터 값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값들을 우리는 모순 또는 이런 불일치 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아니 분명 주소는 여기인데 그 주소와 우편 번호가 불일치해요. 우리가 우편 번호가 우리가 사는 그 주소를 기반으로 우편 번호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편 번호가 서로 다른 거야. 다른 우편 번호, 주소. 그럼 어떤 게 맞는 것일까? 네, 그럴 때는 사실 일일이 확인해서 정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전을 표기할 때 어쩔 때는 널스예요. 근데 웨스트를 줄여서 아니 이스트도 이렇게 오타, 이 사우스를 또 줄여서 아니 서로 간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다 모순이죠. 불일치합니다. 표기를 할 거면 전체 풀로 하던가 아니면 약으로만 통일하던가 이도저도 아닌 이런 불일치 문제가 사실은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duplicated data입니다. 이 데이터의 중복인데요. 중복은 사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중복된 데이터사에서 이제 속성의 차이, 값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자, 기본적으로 모든 속성 값이 동일하다고 하면요. 이 중복된 건 하나 제거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떤 두 개체를 합쳐서 하나의 개체를 만든다거나 혹은 응용에 적합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선택하는 이런 추가 작업을 어쨌든 요구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예제를 볼게요. First name Monica, last name 로버트예요. 아니 똑같은 이름에 사는 그 도시도 똑같은데 나이도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두 명입니다. 행이 두 개예요. 근데 여기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지금 현재 있는 이 형태만 가지고는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기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가적인 속성을 고려해서라도 구분을 한 다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데이터 전처리 단계는요. 데이터를 정제하는 단계, 그다음 통합하는 단계, 그리고 축소, 그리고 변환 이렇게 총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는 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미싱 밸류, 누락값, 데이터의 잡음, 모순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정합성이 맞도록 교정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데이터의 통합은요. 여러 소스로부터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아니면 여러 가지 파일들로부터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작업 과정 이게 데이터 통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축소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축소는 뭐 샘플링, 차원 축소, 뭐 특징 선택, 피처 셀렉션, 아니면 피처 익스트랙션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크기 자체를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변화는 데이터의 정규화, 이산화 혹은 이제 애그리게이션, 집계하는 이런 변화를 의미하고요. 좀 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데이터의 클린징, 뭐 클리닝 과정, 데이터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자. 이걸 이제 정제인데 결국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는 정제 과정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누락값, 불일치 문제, 어떤 특정 오류의 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컴퓨터가 읽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숫자나 날짜 등의 형식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적합한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CSV든 JSON이든 특정 파일 형태로 변환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는 인테그레이션입니다. 데이터의 통합 관점에서 서로 다른 출처의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는 부분인데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 호환이 가능하도록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개체, 같은 단위, 그러면 같은 좌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통합을 해야겠죠. 기준을 잘 잡고요. 데이터 리덕션, 축소입니다. 사실 데이터가 너무 크면요. 빅데이터 매우 크면 이런 대용량 데이터 자체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소스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뭐 실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용량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결국엔 데이터 축소 과정이 필요한데 축소를 함에 있어서도 원래 용량 기준보다 적은 양을 가지는 축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완결성을 유지하는 관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축소하면 데이터 분석 시 좀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원래 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예, 그게 이제 데이터 축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우리가 변환을 하는데 데이터를 어떤 형식, 어떤 다른 형태의 형식으로 구조로 변환하는 이걸 우리는 데이터 변환이라 하는데 뭐 사실 원본 데이터 그리고 대상 데이터에 필요한 변경 내용을 좀 이렇게 정의해서 하다 보면 변환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변환할 때 자동 툴을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변환 작업을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에 사용되는 어떤 툴, 도구들, 기술들, 그다음 데이터 형식, 구조, 복잡성, 그다음에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변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른 형태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좀 데이터 전처리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한눈에 좀 살펴보면 말 그대로 데이터 클리닝, 이제 정제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더러웠던 데이터를 깨끗이 정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인테그레이션은 통합이니까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하나의 이제 통합된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값들이 서로 다른 뭐 분포,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는 뭐 이런 값들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값을 우리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존재하는 누락값들, 미싱 밸류들을 처리하는 임퓨테이션을 또 전처리해서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데이터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노이즈가 뭐가 있는지 노이즈 식별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피처 셀렉션입니다. 이건 축소 부분인데요. 피처들이 6개나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피처 4개로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셀렉션 해가지고 이제 피처가 아니라 이제 행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만 또 추출을 해서 쓴다거나 선택해서, 그 다음에 디스크리티제이션은 이산화입니다. 실제 값이 가지고 있는 걸 이산화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사용한다거나 하는 전처리 기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다 소개하기도 어렵지만 뭐 집계, 샘플링, 차원 축소, 특징 선택, 생성, 그리고 이산화와 이진화, 그리고 속성 변화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처리에 수행되는 어떤 단계, 그리고 전처리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